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주관하는 부산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과학기술의 최신 연구를 알아보고 관련 분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방명록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회 방명록을 받고 있으며 열심히 실시간 방송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명록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3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레모네이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국리엔 사이트에서는 교수님의 강연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은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청객으로 함께하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은 국리엔 사이트 이벤트에 있는 네이버 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강연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드러움의 화학공학, 연성물질, 유체와 유변학이란 주제로 동아대학교 이헌상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교수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채택되신 분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헌상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이헌상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움의 화학공학, 연성물질, 유체 및 유변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연성물질, 유체 및 유변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연구 분야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또 이 연구 분야가 산업이나 문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짝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에는 4가지의 좀 약간 상이한 핵심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성물질, 화학공학, 유체역학, 그리고 유변학입니다. 화장품 크림이나 생체 조직 고공에서의 혈액, 액정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배터리, 그래핀 페이스트, 코로나 백신, 방탄조끼, 하이드로젤, 플라스틱, 탄소 나노튜브. 서로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모아놨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에 소개된 연구 분야들은 전부 다 연성 물질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장품 크림은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부드러운 크림이 되겠죠. 액정 디스플레이 화면에 들어가 있는 액정이라는 물질은 또 연성 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2차 전지에서도 전극을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그 전극을 인쇄하는 과정에 있는 슬러리 같은 것들이 또 연성 물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방탄조끼 역시 연성 물질인 액정 고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학공학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에서 화학공학이 탄생이 되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정유라든지 석유화학 공장, 비료산업 등 화학산업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공학 기술자가 사회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만약에 비료학과라든지 비누학과, 정유학과 등을 설치했다면 오늘날 같은 화학공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의 비료산업이라는 것은 퇴비 등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던 시절에 질소를 원료로 한 하얀 가루인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굉장한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휴대폰보다 그 당시에 비료가 더 신기하고 첨단으로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15년에 MIT 대학의 리틀 교수는 이게 화장품 공장이라든지 정유 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어떤 화학 공장에서든지 기본적인 단위 조작을 이해하게 되면 이 단위 조작의 조합으로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조작의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단위 조작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설을 하는 과정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음식을 넣어서 씹는 과정은 화학 공장 같으면 이제 원재료를 분쇄하고 소화액과 혼합하는 이런 두 개의 단위 조작이 될 겁니다. 이걸 삼키게 되면은 화학 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료가 수송되는 것처럼 재료가 수송이 되게 되죠. 또 위장에서는 이 소화액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분해하고 또 저장하고 흡수하는 단계를 거쳐서 또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위 조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련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단위 조작들로 나누어서 그 단위 조작들을 이해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위 조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질 전달이 되는 단위 조작, 또 하나는 화학 반응을 하려면 열을 가해줘야지 반응이 되죠. 또 아니면 냉각을 시키든지. 그래서 열 전달과 관련된 단위 조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량을 전달하는 단위 조작. 이 세 가지로 단위 조작이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단위 조작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비료 공장에서 지었던 화학 공장의 기본 지식이 오늘날 첨단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화학공학은 현대 문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화학공학의 주요 교과목도 역시 물질 전달, 열 전달, 운동량 전달 관련된 과목들과 또 기초 교과목이 있으니까 화학, 생물학, 공업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화학공학에서는 다루는 연구 분야는 거의 과학의 전 분야라고 할 정도로 매우 다양한 연구 분야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부분은 단위 조작 중 운동량 전달에 관련된 유체역학 및 유변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은 운동량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오른쪽 슬라이드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유명한 아이작 뉴턴,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분은 공학자입니다. 나비에라는 공학자이고, 제일 오른쪽은 물리학자이죠. 스톡스라는 물리학자. 이 세 분의 이론이 유체역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유체역학에서는 운동량을 다루는데, 운동량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생각하면 야구공의 질량이 있겠죠. 그럼 야구공이 빨리 흘러가면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운동량이 커지게 되겠죠. 또 같은 속도로 올라갈 때 야구공보다 훨씬 큰 볼링공 같은 게 같은 속도로 가면 질량이 커지죠. 그러면 운동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커지는 데는 질량이 커지거나 속도가 커지거나 두 개 다 같이 커지거나 하면 운동량이 커지게 되죠. 유체역학에서 관심 갖는 것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인데, 운동량이 변화할 때 만약에 야구공이 날아가면 질량은 변화하지 않지만 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겠죠. 그러면 운동량이 변화하는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속도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곧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체역학은 유체에 가해지는 힘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체는 야구공 같이 경계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체에서 우리가 관심받는 부피 요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동량을 우리가 연구하게
연구 대상인 부피로 나눠주면 부피분의 운동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수식에서 부피분의 질량은 우리가 밀도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유체의 운동량은 밀도 곱하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역학의 기본이 되는 식이 밑에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의 바탕이 되는 운동방정식인데, 이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돼서는 아직도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7대 난제로 지금 현상금이 걸려 있는 문제이죠. 그렇지만 공학에서는 그 엄밀한 수학적 증명과는 다르게 우리가 경계 조건들을 잘 이용을 해서 그 해를 구해서 그 해를 이용을 해서 공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보면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는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 그리고 외부의 힘은 뭐 중력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항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점도와 속도 변화에 의한 응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단 응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유체가 있고 위아래 평행한 평판이 있습니다. 근데 위의 평판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힘 F만큼을 줘서 속도 V로 잡아다니고 아래 평판은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힘을 이 평판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압력은 어떤 평판이 있으면 그 평판을 위에서 누르는 힘을 그 평판의 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라고 배웠죠. 근데 전단 응력은 평판을 옆으로 잡아다니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 위에 풀 같은 유체가 있는데 여기에 그 두께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작은 평판을 놓고 오른쪽으로 잡아다녀 보세요. 또 두 번째는 한 굉장히 큰 그 평판을 놓고 잡아다녀 보세요. 큰 평판을 놓고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게 훨씬 힘이 들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작은 평판을 잡아당겼을 때나 큰 평판을 잡아당겼을 때나 같은 전단 응력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전단 속도라는 개념인데, 평판을 잡아다니는 속도를 V라고 하면 이 잡아다니는 속도를 두 평판 사이의 두께로 나눈 것을 전단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잡아다녀도 두께가 얇아지면 전단 속도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단 응력은 전단 속도 곱하기 점도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점도가 높은 유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려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또 점도가 같은 유체의 경우에 전단 속도가 증가하면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테이블에 풀이 있을 때 평판을 놓고 평판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판을 더 눌러서 테이블하고 평판의 두께를 줄여주는 거죠. 바짝 붙여서 잡아다니면 훨씬 힘이 드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속도는 일정하지만 두께가 얇아지면 전단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전단 응력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더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 들었던 것은 뉴턴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법칙은 그 전단 응력이 점도 곱하기 속도 9배로 되어 있는데, 물과 같은 유체는 뉴턴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같은 유체는 뉴턴형 유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화학 물질들은 또 뉴턴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그 속도에 따라서 더 엄밀하게 설명드리면 전단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변화하고, 또 항복 응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항복 응력이라는 것은 치약처럼 가만히 놔두면 흐르지 않지만 힘을 어느 정도 주면 흐르기 시작하는 유체를 항복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 항복 응력이 있는 유체는
그 미국의 빙의엠이라는 과학자가 처음 제안을 해서 유변학의 창시자를 빙의엠 박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성 물질의 유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점도의 법칙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분산액이라는 것은 액체에 고체가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액체에 고체 가루를 넣어서 분산액을 만드는데, 이 분산액의 점도는 액체 점도에 분산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체의 부피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물에 풀 때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점도가 높지 않죠. 근데 물가루를 많이 집어넣어서 밀가루 반죽 정도가 되면 점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분산액의 점도는 분산액의 부피 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보면 액체 90g에 입자 10g을 넣어서 섞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무게 분율은 오른쪽에 계산된 것처럼 0.1이 되겠죠. 그러면 부피 분율은 무게 분율에 각각 성분의 밀도로 나누면 부피가 되니까 위에 수식같이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체의 밀도가 물보다 2배가 높은 경우에는 무게비가 0.1일 경우에도 부피비는 0.03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성 물질의 유변학에서는 분산 입자의 부피 비율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연성 물질이 왜 연성 물질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액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고체 입자들의 부피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고체 입자의 부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입자의 유체 속에서 입자는 특성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성화 시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체를 액체가 담긴 병에다 넣고 흔듭니다. 그러면 병 속에서 유체의 흐름이 있겠죠. 그러면 이 병을 테이블에 가만히 놔두면 흔들리던 것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 흔들리는 게 멈추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입자의 특성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이 이외에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입자의 회전이나 배양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스트럭처, 상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연구 대상인데, 이런 연구 대상들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액정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나노튜브 페이스트라든지 이런 서로 다른 것 같은 재료를 연구할 때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성물질 유체 및 유변학 분야에서는 이런 상이한 다른 연구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내용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방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과 같은 액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액체에 응력을 가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액체의 모양이 변하게 되죠. 이 변형 속도와 응력과의 비율을 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은 경우에는 변형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같은 힘을 줬을 때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변형이 조금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성물질 분산액에서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유체에 응력이 가해지면 이 입자들이 회전을 하기도 하고 각도가 바뀌기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현상학적으로는 점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도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 분산액의
미세 구조가 어떤 모양을 갖게 되는지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살짝 소개를 드리면 연성물질 유체 및 유연학 분야에서 저희가 첫 번째는 화학 공장을 설계하거나 화학 물질을 수송하기 위한 이런 계산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뇌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에 혈액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노 재료 또 복합 재료를 개발하는 데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서 그러면 이 연성 물질의 부피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부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지의 부피가 되겠는데, 구형 화장품 크림에도 딱딱한 구형 입자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은 우리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와 오른쪽에 보면 이웃하는 입자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입자는 이 점선으로 표시한 부피 영향만큼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런 부피를 배제의 부피, 익스클루디드 볼륨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식은 그래핀 옥사이드 같이 산화 그래핀이라고 하죠. 납작한 물질의 나노물질, 납작한 형태의 나노물질의 경우에 배제 부피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제 부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준 이제 분산액에 넣어준 고체의 양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자의 모양에 따라서 배제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넣어줘도 어떤 재료는 더 많은 부피를 포함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재료는 더 묽은 용액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전 부피인데,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도 같은 재료여도 입자의 무게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작은 입자들은 용액 속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는데,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을 때와 무게 중심이 끝에 있을 때 회전을 하면서 차지하는 부피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전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하면서 분명히 같은 양을 넣어줬는데 어떤 재료는 더 진한 용액처럼 빡빡하고 어떤 재료는 더 묽은 재료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앞에 설명한 것 같이 배제 부피도 있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 같은 회전 부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 지배 부피인데, 여기 고불고불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고분자의 몰레큘 한 가닥을 얘기합니다. 고분자는 이렇게 고불고불한 분자, 고불고불하면서 긴 분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의 분자가 지배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부피를 지배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배 부피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의 직경, 반경을 R이라고 하면 이 반경의 D 제곱만큼의 지배 부피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구형 입자라고 하면 구형 입자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D가 3이 되겠죠. R의 3승에 비례를 하겠죠, 부피가. 그래서 3차원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여기에서 지수 D는 프랙탈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경의 몇 제곱에 비례를 하느냐에 따라서 프랙탈 디멘전이 결정이 됩니다. 프랙탈 디멘전은 코흐 커브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직선이 있죠. 직선을 3등분을 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또 각 변을
각각 3등분해서 세모 모양으로 또 올립니다. 그래서 형성된 변을 또 3등분을 해서 세모 모양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런 그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 밑에 그 눈의 결정같이 재밌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 입자에 대해서 자, 위에 직경을 보면 자, 그 전체 반경은 그 작은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모양의 3배만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R2가 되는데 질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운데에 보면 R2 모양인 게 두 개 들어있죠. 왼변에 하나 있고 오른변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R2에 해당하는 것이 4개가 들어가야지 전체의 큰 원이 되죠. 그래서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그 이런 프랙탈 모양을 갖는 입자의 경우에 질량은 반경의 1.26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입자는 1.26 차원의 입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원은 프랙탈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부드러운 입자를 우리가 다룰 때 그 어떤 게 부드러운지를 그 알기 위해서 영속길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철근과 같은 딱딱한 막대기 1m가 있으면 아주 곧고 그 딱딱한 막대기죠. 이 철근의 길이가 만약에 5m나 10m쯤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를 그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휘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직선의 길이, 여기를 영속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속 길이가 짧은 재료는 그 더 고불고불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영속 길이가 긴 재료는 더 곧고 강직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딱딱한 재료라든지 부드러운 재료라는 개념은 없고 상대적인 그 영속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부드럽거나 딱딱한 재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소개할 내용은 연성 물질의 시간입니다. 자, 연성 물질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산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입자 하나가 확산을 할 때 다음 위치를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작위 걸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위치에 가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작위 걸음인데 자, 밑에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빨간 화살표는 무작위 걸음을 한 입자들의 궤적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무작위 걸음을 하면서 점점 시간에 따라서 입자가 확산이 되면서 점점 그 입자가 차지했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이 면적으로 하면 이 기울기는 dt분의 d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에 따른 면적의 기울기가 우리가 확산 계수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산 계수가 크면 같은 시간에 더 넓은 면적만큼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왼쪽에 시간을 놓고 나머지 오른쪽을 그 면적의 변화 나누기 확산 계수로 바꿔줍니다. 그럼 면적의 변화는 그 특성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r 제곱이 면적이 되고 그 면적을 확산 계수로 나누면 어떤 시간의 변화 텀이 나오는데 이 시간의 변화를 그 물질의 특성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성화 시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입자가 반경 r을 가지는 입자가 있으면 그 반경이 그 입자가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 r 제곱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그 입자의 특성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쿤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고분자 같은 부드러운 재료를 다룰 때 고분자의 모노머 한 알갱이가 그 이 딱딱한 구형 입자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확산할 때 그 이 확산하는 과정에 이 한 알갱이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이 확산 계수로 나눈 것을 쿤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짐 시간이라는 것은 이 화살표들은 이제 고분자 물질들이 그 고분자 모노머가 이제 목걸이처럼 여러 개 연결이 돼서 그 고분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목걸이 같이 고분자가 형성이 된 것이 차지하는 부피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그 구형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형 공이 확산할 때 이 구형 공이 자기 면적만큼 확산할 때 필요한 시간을 짐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라우제 짐 시간이라는 것은 이게 고분자 사슬이 그 점점 더 길어지면 이렇게 그 물방울, 블랍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있는데 이 블랍들이 또 연결을 해서 더 크고 긴 목걸이 같은 형태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블랍은 짐 시간을 따르고 전체 그 고분자는 라우제 시간을 따른다 하는 것이 라우제 짐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고분자 용액을 그 다룰 때는 라우제 짐 시간이 가장 중요한 물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간은 렙테이션 시간인데 고분자 같이 긴 연성 물질들이 그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자, 그 실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다는 걸 상상을 하셔도 되고 라면이나 아니면 스파게티가 엉켜 있는 걸 봐도 되겠습니다. 그 한 가닥이 확산을 통해서 엉켜 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렙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연성물질 유체 및 유변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지 살짝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나머지 시간은 그 저희 랩에서 최근 그 응용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그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주선을 쏴서 인공위성을 그 우주로 내보내는데 뭐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강한 건축 재료가 있어서 그 우주의 성층권까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올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태워서 그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은 강철과 같이 강성이 굉장히 높은 건축 재료가 필요한데 문제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자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 나노튜브 같은 재료는 속이 비어 있고 강철같이 강성이 있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을 해서 재료를 잘 만들면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그 미래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나노튜브의 그 한 가닥은 그 나노미터 사이즈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얇은 탄소 나노튜브 한 가닥의 강성은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얘를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섬유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면 탄소 나노튜브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런 재료를 만들게 되는데 아직까지 탄소 나노튜브에 완벽한 정렬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최상의 강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유체역학 및 유변학을 이용을 해서 이 탄소 나노튜브가 어떤 조건에서 정렬이 되는지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방정식을 풀면 이 조건에 따라서
나노튜브가 회전을 하기도 하고 텀블링을 하기도 하고 외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조건들을 계산을 하는데 유체의 흐름 속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오리엔테이션, 그 배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방정식을 풀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여기서 X축은 노즐에서 나오는 유체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Y축은 노즐에서 나오는 재료를 잡아다니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공정 조건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섬유가 제조가 되기도 하고 또 섬유가 끊어지기도 하는 이런 조건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왼쪽에 보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 잡아다니면 S가 1이 되면 완벽하게 배양이 된다는 건데, 완벽하게 배양이 되는 조건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섬유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다가 끊어지고, 안정할 때는 섬유가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예측한 실험 공정 조건을 이용을 해서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만들었던 결과, 이론으로 예측한 배양 상태와 실험으로 측정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였고, 또 강성을 측정을 했더니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초강성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제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성공하는데 저희가 유체역학 및 유변학 이론을 통해서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구 분야는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내용은 유리판 위에 알루미늄판을 놓고 그 사이에 산화그래핀 용해를 놓고 위에 판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보는 것처럼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가 나타났는데, 이 무늬가 나타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튜브가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체역학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 튜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 또 2차원 물질로 3차원 물질을 만들려고 하면 원자 한 층의 두께를 갖는 산화 그래핀이 3차원 재료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달라붙어서 이 원자 한 층의 특성을 갖는 2차원 나노 재료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A4지 같은 종이를 우리가 동그랗게 말아서 튜브를 만들면 2차원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유체역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2차원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3차원 구조가 되는 산화그래핀 튜브를 만들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이 사람의 맥박을 측정하는데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한다거나 진동을 측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센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에 채팅창에 되게 많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질문도 올라왔지만 본인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연속 물질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최힐링여행 TV님 말씀해 주셨고요. 정세연님이시네요. 그러고 보니 일상이 과학이네요. 라는 답도 주셨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라는 글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즐겁게 또 열심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 스마일 영님이세요. 점성이 일정 수치 이상일 때 연성 물질이다와 같은 기준 수치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비슷한 질문을 이혜련님께서도 주셨어요. 연성과 강성의 차이는 점도에 따른 정도의 차이인가요? 질문 주셨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과학적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그 물성의 그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 연구 동향에서는 그 부드러움, 연성과 같은 비과학적인 개념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성이라는 물질 자체가 과학적으로 그 성립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에 의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저희가 그 어느 정도 딱딱하면 강성이고 어느 정도면 연성이다, 이런 수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뭐 화장품 같은 것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겠지만요. 저희가 어떤 제품 그 재료를 개발할 때는 그 재료를 개발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서 이 재료는 부드럽고 이 재료는 연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철근 말씀을 드렸는데, 철근이 우리가 사람이 사는 1m 스케일에서는 정말 딱딱하고 강직한 막대기죠. 그런데 이 철근을 길이를 10m, 100m로 늘린 철근들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보다 굉장히 큰 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철근은 너무나 잘 구부러지는 저희 머리카락이나 그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물질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엔지니어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는 연성이 되기도 하고 강성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일정한 숫자에 의해서 연성, 강성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톰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일단 유변학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흐름만 다루는지요? 고체는 흐른다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만약 고체에서도 유동의 이해도 있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유체와 유체를 구분할 때 액체와 기체는 유체이고 이제 또 고체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좀 이 다른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3,5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드보라라는 여성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산도 흐르는 도다라는 시를 적어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이 드보라의 내용을 원용을 해서 이 재료가 변형되는 시간과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액체가 되기도 유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 유체역학, 유변학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드보라의 수라는 것은 관찰자의 시간분의 재료의 변형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시간을 가지는 관찰자의 시간이 있으면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형이 돼버리는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과 같이 우리가 액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 스냅 시간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아주 짧은 시간에서 관찰을 하면 그 액체도 고체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 과학에서는 드보라의 수에 의해서 저희가 유체와 고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답변이 심오한 느낌이 들어요. 네, 재밌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도원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 처음에 자료 보여주실 때 코로나 백신도 연성 물질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서 연성 물질을 이용하면 체내 흡수율, 항체 유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백신에도 연성 물질을 쓰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 바이오 분야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잘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도 연성 물질로 넣은 이유는 코로나 백신의 LNP라는 나노 파티클 속에 RNA라는 물질을 또 집어넣어서 이 분산액을 만들어서 백신을 하는데, 그 LNP라는 나노 입자가 분산된 분산 용액도 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RNA 자체가 또 그 세마이 플렉서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물질로 구분이 되는 또 연성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에서 제가 연성 물질로 놓았던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이 질문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이제 백신에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유연한 연성 물질이라고 해도 백신 등이 이제 혈관에 이용한다면 쌓이거나 막히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아자아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연성 물질 유변학에서 아주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 연성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모양에 따라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차지하는 부피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질들은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힘은 두 물질을 서로 잡아다녀서 점점 뭉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어떤 힘은 얘를 서로 떨어뜨려서 분산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성 물질 유변학 분야에서는 이런 상호작용도 연구를 해서 이게 뭉치지 않고 잘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철보이님께서 주셨습니다. 교수님, 연구를 그래핀이 아니고 산화 그래핀을 연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핀을 합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브레이크 다운 방법이고, 하나는 빌드업 방법인데, 빌드업 방법이라는 것은 구리와 같은 이런 매끈한 금속 면을 만들고, 여기에 탄화가 되는 이제 유기 물질들을 넣어서 그 표면에 원자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막이 구리 표면에 원자 한 층 두께로 코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필심으로 사용을 하는 가격이 싼 재료인 그라파이트가 되겠죠. 흑연. 이 흑연을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산화를 시키게 되면 흑연이 원자 한 층의 두께별로 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리가 된 재료를 산화 그래핀이라고 하고, 이 산화 그래핀은 연성 물질이나 용액을 만들기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용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용도에 코팅을 한다거나 해서 또 다시 환원을 시켜서 그래핀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런 최종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철보인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그래핀 메소튜브가 탄소 나노튜브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래핀 메소튜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재료를 나눌 때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재료로 나누는데, 플러린과 같은 재료는 탄소 60개로 이루어져서 축구공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는 0차원이라고 하고 점 하나가 되겠죠. 탄소 나노튜브는 직경이 1에서 2나노미터 정도 되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와 직경이 한 10에서 20 나노미터 되는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 이 역시 이렇게 얇고 긴 나노 사이즈 재료는 1차원적인 특성을 갖게 돼요. 탄소 나노튜브로 필름을 만들려면 옆으로 계속 젓가락을 배열하듯이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원 재료로 2차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화 그래핀은 2차원 재료예요. 그래서 필름과 같은 2차원 재료로서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 2차원 재료를 쌓아 올려서 3차원 재료를 만들면 다시 그라파이트 같이 2차원 나노 재료의 특성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튜브로 말면 이 2차원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메소튜브는 직경이 20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굉장히 큰 직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일반에서 생활하기 200 마이크로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나노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되는 거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직경이 1에서 2나노 이렇게 작기 때문에 1차원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핀 메소튜브라는 것은 2차원 성능을
성질을 유지하면서 3차원 구조가 되는 이런 그 매니폴드 스트럭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드보라이수 말씀하실 때 바로 또 질문이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장혜원님 질문 주셨는데 드보라이수를 수억만 년 동안 대륙의 판이 흐르는 것을 고체가 흐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대륙의 판이 우리가 대륙의 이동했다고. 판, 네, 예. 글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모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그 판 자체를 고체로 생각을 해서 물 위에 판이 떠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판은 고체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그 판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면 이게 또 액체라고 볼 수, 액체의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 재료는 저희가 완벽한 고체, 탄성만을 가지는 고체 또는 그 완벽한 액체는 엄밀하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료는 고체의 성질과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런 재료를 저희가 점탄성 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비뉴턴형 재료에서 점탄성 유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연구 분야가 유변학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강연 도중에 그 전분을 이용한 왜 점탄성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자아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연성을 연구하실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글쎄 뭐 산책을 하거나 뭐 강을 바라보거나 하면서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연구 분야에서 이 동료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그 학술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읽고 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끔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또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연구는 단기간에 딱 결론이 나오는 연구라기보다 긴 시간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가 아까 탄소 나노튜브하고 산화 그래핀이신 거죠? 네. 어렵지만 참 재밌기도 하고 저희가 저번에 잡지에서 저희는 일본에서 그것을 탄소 나노튜브를 우주 엘리베이터 뭐 관련한 기사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나라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멋지시고 너무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강연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질문 주셨던 분들 당첨자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당첨 안내가 하단에 나가죠. 스마일 영님, 이애련님, 아톰맘님, 도원왕님, 아자아자님, 철부인님, 혜원장님. 질문 당첨자께서는 아래 하단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레모네이드 이벤트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이번 주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신 이현상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강연은 7회차 강연은 2주 후에 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